비가 여의도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내뱉는 한숨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미끄러운 보도를 달렸다. 7살짜리 작은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밀어냈다. 김민지, 멈춰.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최동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는 아동복지과의 공무원으로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안전한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민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최동현은 검은 우산을 든 채 그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민지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찰박거리는 소리가 났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빗물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외침이 울렸다. 어머니 김수진은 몇 주 전에 그녀의 곁에서 사라졌다. 경찰과 아동복지사들이 그녀를 데려갔을 때 민지는 겨우 창문을 통해 도망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리에서 살았다. 낮에는 공원 벤치 아래에서, 밤에는 버려진 상자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녀는 버려진 음식을 먹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었다. 어머니가 기자로서 가르쳐준 생존 기술이 그녀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민지는 갑자기 눈앞의 광경에 멈춰 섰다. 한 남자가 고급 자동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를 피하기 위해 차 문을 열려는 참이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해 보였지만 민지의 날카로운 눈은 그 냉정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지금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야. 민지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 제발 5분만 제 아빠인 척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절 데려가려고 해요. 그곳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박지우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움찔했다. 42세의 그는 박애니 홀딩스의 CEO로 완벽한 통제와 감정적 고립을 기반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왔다. 그는 즉시 이 작은 소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무슨 말을? 지훈이 말하려는 순간 그는 빗속에서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의 표정에는 무언가 위협적인 것이 있었다. 민지야, 이제 그만 장난치고 나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최동현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우는 이런 종류의 눈빛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민지는 지훈의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제발요, 아빠. 그 말에 지훈의 가슴속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래전에 잊혀진 보호 본능이 갑자기 솟아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정을 내렸다. 지훈은 민지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다. 그녀는 너무 가벼웠고 젖은 옷은 차가웠다.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여기 있어.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최동현을 향해 돌아섰다. 무슨 일이죠? 최동현은 멈춰서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한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김민지는 아동보호시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재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이고 법원 명령에 따라 그녀는 국가보호하에 있습니다.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 딸이 어떤 시설로 가야 한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군요.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최동현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지훈은 꼼꼼히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죄송하지만 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민지를 어디에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며 최동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박 씨, 이건 법적 문제입니다. 방해하시면 당신도 공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 협상에서 그가 자주 사용하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럼 해보세요.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날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억지로 데려가려는 성인 남성.
제가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내일 아침 뉴스에 당신 얼굴이 실릴 겁니다. 그의 위협은 효과가 있었다. 최동현은 한 발 물러났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민지를 품에 안은 채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낯선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계획적이고 통제된 삶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찾아온 것이다. 내려줄게. 지훈이 말했다. 아직 안 돼요. 민지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차 안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랐다. 그는 민지를 안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태웠다. 그런 다음 운전석에 앉았다. 이제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래? 그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낯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 이름은 김민지예요. 제 엄마는 김수진이라고 조선일보의 기자예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내 어머니가 조선일보의 김수진? 얼마 전에 그녀의 기사를 읽었어. 아동복지 시스템의 부패와 관련된 기사였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는 정말 용감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그들은 엄마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를 데려가서 안전한 곳에 두겠다고 했지만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워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이답지 않은 지혜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네가 도망친 거구나. 그가 말했다. 네? 그리고 엄마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당신은 그들이 엄마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멈추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감정적 애착이나 복잡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필사적인 간청과 그녀의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디 갈 곳이 있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곳을 그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몇 주 동안 거리에서 지냈어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몇 주? 어떻게 살아남았니? 민지는 약간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아내는 방법도요. 저는 똑똑해요. 지훈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소녀는 확실히 특별했다. 알겠어. 일단 내 집에 가자. 거기서 네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어머니를 찾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약간 놀랐지만 그것은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응, 도와줄게. 하지만 넌 나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해. 알겠지? 민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지훈은 시동을 걸었다. 비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백미러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안도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결정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5분짜리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 차는 빗속을 뚫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향해 달려갔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와 그녀의 용감한 어머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의 사업적 평판이나 안락한 삶을 위협한다면 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뒷좌석에서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처음으로 몇 주 만에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지만 차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작은 소녀의 절박한 요청으로 시작된 이 우연한 만남이 이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박지훈의 아파트는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단지 중 하나인 타워 팰리스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33층에 자리 잡은 펜트하우스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민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와, 여기 정말 커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쓰게 웃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곳이지. 그는 문을 열고 민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아파트 내부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다. 검은색과 흰색 톤의 가구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 그리고 예술적인 조명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정의 따뜻함이나 개인적인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완벽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지훈이 말했다. 내 셔츠를 줄게. 너에게는 드레스처럼 될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고 그녀의 옷은 젖고 더러웠다. 지훈은 그녀를 욕실으로 안내했다. 그것은 민지가 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욕실이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샤워 부스, 심지어 작은 TV까지 있었다.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수건은 저기 있고 내 셔츠는 문 앞에 둘게. 다 되면 나와. 민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따뜻한 물을 틀고 몸을 씻기 시작했다. 몇 주 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한편 지훈은 부엌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평소에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사는 비서가 준비하거나 레스토랑에서 해결했다. 하지만 지금은 배고픈 아이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다행히도 가정부가 정기적으로 식품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료들은 있었다. 그는 간단한 김치 볶음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왜 그는 이 낯선 소녀를 도와주기로 했을까? 그것은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박지훈은 항상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익과 손실을 계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순전히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아마도 그녀의 눈에서 뭔가를 봤나 보다. 그는 생각했다. 또는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을 수도 있고. 김수진. 그 이름은 그에게 익숙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조사 보도는 여러 번 상을 받았고 그녀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훈은 그녀의 기사들을 읽어왔고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탄했다. 그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전화를 확인했다. 그의 보안 책임자인 강현수였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현수야? 사장님. 건물 앞에 수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사장님의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아마 사설 탐정일 것 같습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민지와 관련이 있을까? 계속 지켜봐. 그들이 움직이면 알려줘. 그리고 현수야, 지금 바로 여기로 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사장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자 민지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의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드레스처럼 길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깨끗했다.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김치볶음밥.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야. 민지는 웃었다. 그것은 지훈이 그녀에게서 처음 본 진정한 웃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체 얼굴을 밝게 만들었고 그녀를 다시 7살 아이처럼 보이게 했다. 저 정말 배고파요. 그녀가 인정했다. 곧 준비될 거야. 그동안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부엌 섬에 앉았다. 지훈은 민지에게 우유 한 잔을 주었다. 그녀는 갈증이 난 것처럼 단숨에 마셨다. 그래 민지야. 네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는지 알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엄마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엄마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들이라니 나쁜 사람들이요. 엄마가 발견한 것 때문에 엄마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요. 민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아무도 그들을 진짜로 보살피지 않는 곳들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만약 김수진이 그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히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제게 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지 않으면 남산공원의 비밀 장소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대요. 비밀 장소? 어떤 곳이야? 큰 나무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밀나무라고 불렀어요. 그 나무의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요. 엄마는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숨겨두었어요. 지훈은 흥미롭게 생각했다. 아마도 수지는 그곳에 그녀의 조사에 관한 증거를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초인종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지훈은 긴장했다. 그는 민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 보안 책임자야. 그를 불렀어. 괜찮아. 그는 문으로 가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강현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와 현수야. 강현수는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훈의 보안팀을 이끌어왔다. 그는 충성스럽고 유능했다. 현수는 들어오자마자 민지를 발견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업적인 훈련으로 인해 놀라움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보고해줘. 지훈이 말했다. 2명의 남자가 사장님의 건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로 보입니다. 사설 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이글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글 인베스티게이션? 그건 이태우가 자주 사용하는 회사야. 이태우는 바게니 홀딩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지훈의 15년 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왜 지훈을 감시하게 했을까? 더 있어. 현수가 계속했다. 우리 보안팀이 최근 몇 주 동안 비슷한 차량들이 사장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왜 이전에 내게 말하지 않았어? 어제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지금 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들은 엄마를 쫓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현수야, 이 아이는 김민지야. 그녀의 어머니는 김수진, 조선일보의 기자야. 현수의 눈이 커졌다. 아,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동복지 시스템의 부패에 관한 연재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실종됐어. 민지는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불안하게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은 저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태우가 정말로 그를 감시하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김수진의 조사와 관련이 있다면 상황은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었다. 현수야, 오늘 밤 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추가 보안을 배치해. 그리고 이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그의 최근 투자, 만남, 모든 것. 그리고 김수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목격되었는지, 그녀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내일 우리는 네가 말한 그 나무로 갈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해. 넌 안전해. 약속할게.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저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세요?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가 아닌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네 어머니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어. 나는 그런 용기를 존경해. 그리고 넌 그녀의 딸이야. 넌 똑똑하고 용감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꽉 껴안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현수는 불편한 듯이 목을 가다듬었다.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현수야. 현수가 떠난 후 지훈은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담았다. 그와 민지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지는 굶주린 것처럼 먹었다. 그녀는 아마도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식사 후 지훈은 민지에게 게스트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넓고 편안했지만 나머지 아파트처럼 개인적인 터치가 부족했다. 여기서 자도 돼. 내일 아침에 옷을 사러 갈게. 오늘 밤은 내 티셔츠를 파자마로 입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지훈이라고 불러도 돼. 감사합니다, 지훈 아저씨.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잘 자, 민지야. 그는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고 김수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최근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는 점점 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다. 그녀의 마지막 출판된 기사는 3주 전의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훈은 또한 이태우에 대해서도 검색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사업 파트너는 깨끗해 보였다. 자선 활동에 적극적이고 사회적 명분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심해왔다. 이태우는 때때로 너무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지훈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태우의 최근 투자 목록을 찾아보았다. 그 중에서 하나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희망의 집. 그것은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다. 이태우는 최근 몇 년 동안 그곳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지훈은 이제 의심이 들었다. 그는 희망의 집에 대해 더 검색했다. 공식적으로는 그곳은 모범적인 시설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댓글 섹션에서 그는 몇몇 익명의 비판을 발견했다. 이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의 관리와 아이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김수진이 조사하고 있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태우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그의 생각은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민지를 보았다. 들어와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계속 엄마 생각이 나요. 지훈은 동정심을 느꼈다. 이 작은 소녀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다. 그는 그녀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아. 민지는 그의 책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다. 희망의 집이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그곳이 엄마가 조사하던 곳 중 하나예요. 그곳은 나쁜 곳이에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거기에 데려갔어요. 엄마는 자원봉사자인 척했어요. 저는 근처에서 놀면서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모두 슬펐어요.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민지의 정보에 놀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철저했다. 그리고 민지는 그녀의 어머니보다 덜하지 않았다. 알겠어. 이건 중요한 정보야, 민지야. 내일 우리는 더 조사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네가 쉬어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엄마가 괜찮을까요? 지훈은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는 또한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내 어머니는 똑똑하고 용감해. 그녀는 자신을 돌볼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녀를 찾고 있어. 우리는 그녀를 찾을 거야. 약속할게. 민지는 약간 안심한 듯했다. 지훈 아저씨,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 이제 가서 잠을 자. 그는 민지가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제 무언가 큰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사업 파트너와 그가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의 편안하고 통제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는 그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는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만약 이태우가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면 지훈은 자신의 회사, 평판,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지의 용기와 그녀의 어머니의 헌신을 생각했다.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가 어떻게 덜 할 수 있을까?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잃든지 그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바깥에서는 비가 그쳤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중 어딘가에 김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찾을 거야, 수진 씨. 그가 창문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여정이 그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어 지훈을 깨웠다. 그는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새 이태우와 김수진에 대한 정보를 찾느라 지쳐 있었다. 그는 목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민지가 아직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놀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민지는 의자 위에 서서 싱크대에 손을 뻗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물 한 잔을 준비하고 테이블에 접시와 젓가락을 놓아두었다.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민지는 깜짝 놀라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지훈 아저씨,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대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 어린 소녀는 끊임없이 그를 놀라게 했다. 도와줄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함께. 그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 밥, 김치, 그리고 미소 된장국. 지훈은 요리를 하면서 민지가 얼마나 능숙한지 보고 놀랐다. 그녀는 7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본적인 요리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가 물었다.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엄마는 제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대요.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강현수였다. 들어와, 현수야. 지훈이 문을 열며 말했다. 현수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밤새 깨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민지 양. 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앉아서 같이 먹어. 지훈이 제안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정보가 많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어 지훈에게 건넸다. 먼저 이태우 씨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여러 아동복지시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희망의 집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주변 지역에 있는 최소 5개의 다른 시설들도 있습니다.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흥미롭군. 그가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까?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자선 활동으로 보입니다. 그는 언론의 아동 복지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수는 태블릿을 스크롤하여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달 수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에게 직접 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데? 지훈이 물었다. 다양한 컨설팅 회사와 관리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을 추적해보니 모두 이태우 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동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군. 그렇게 보입니다. 현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태우 씨의 회사 활동을 더 조사해보니 그가 박애니 홀딩스의 자금을 이러한 자선 활동에 전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지난 3년 동안 이태우 씨는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특별 프로젝트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그것은 결국 그의 아동복지 투자로 갔습니다. 지훈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태우는 그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그를 신뢰했다. 그리고 이태우는 그 신뢰를 배신했다. 그가 회사 돈을 훔쳐서 자선단체에 기부한 척하고 사실은 그 돈을 자기 주머니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장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좋은 언론 보도를 받고 세금 공제도 받았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그게 엄마가 알아낸 거예요. 엄마는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서 훔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훈과 현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이태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니? 지훈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처음에는 단지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는 한 남자의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는 그를 그림자, 남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태우 군,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가 김수진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도요. 현수가 덧붙였다. 만약 이태우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이 발견한다면 그의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태우가 왜 그를 감시하게 했는지 이제 이해했다. 이태우는 지훈이 언제 진실을 발견할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김수진에 대해서는 무슨 정보가 있어? 지훈이 물었다. 현수는 태블릿을 다시 스크롤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것은 3주 전 강남 지역의 한 호텔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한 익명의 정보원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록은 없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몇 비공식적인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태우 씨와 그의 동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녀의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엄마는 살아있어요. 그녀는 안전해요. 지훈은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그는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그럴 거야, 민지야.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가 말한 그 나무에 가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산공원의 비밀나무요.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지훈이 결정했다. 하지만 먼저 너에게 새 옷이 필요해. 30분 후 그들은 준비를 마쳤다. 지훈은 가정부에게 전화해서 민지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옷을 사오도록 부탁했다. 민지는 이제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작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운전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현수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 근처에 누가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뒷문으로 나갈 거야. 지훈이 설명했다. 그리고 내 차가 아닌 현수의 차를 탈 거야. 그들은 건물의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현수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차는 추적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확신시켰다. 회사 소유도 아니고
사장님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차에 탔다. 지훈은 앞좌석에, 민지는 뒷좌석에 앉았다. 현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의 아침 교통은 항상 혼잡했지만 현수는 능숙하게 차를 몰았다. 그는 몇 번 방향을 바꾸며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어제의 비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저기에요. 민지가 갑자기 외쳤다. 남산타워가 보여요. 남산타워는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였다. 그것은 남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현수는 차를 주차하고 그들은 모두 내렸다.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지훈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쪽이에요. 메인 산책로에서 벗어나서 왼쪽으로 가야 해요. 그들은 민지의 지시를 따라 걸었다. 공원은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활기찼다. 노인들은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산책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메인 산책로에서 벗어나 작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나무들이 더 빽빽해졌고 새들의 지저귀이 더 크게 들렸다. 거의 다 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저 큰 소나무 보이세요? 그게 우리의 비밀나무예요. 그들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수백 년 된 것 같았다. 그 굵은 줄기와 넓게 퍼진 가지는 인상적이었다. 민지는 나무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여기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곳을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줄기 아래쪽을 살펴보았다. 여기 있어요. 지훈과 현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나무 줄기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손을 구멍 안으로 넣었다. 그녀는 잠시 더듬다가 미소를 지었다. 찾았어요. 그녀는 방수 가방을 꺼냈다. 그것은 작고 검은색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USB 드라이브, SD 카드, 몇 장의 문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의 증거예요. 민지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엄마는 항상 백업을 만들어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한 곳에 모든 것을 보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훈은 감동을 받았다. 김수진은 매우 철저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가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현수가 갑자기 긴장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오솔길을 바라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계하는 자세와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이 일반 등산객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태우의 사람들이에요. 민지가 속삭였다. 저 중 한 명은 엄마가 집에서 끌려갈 때 있었어요. 지훈은 빠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발견되었다. 그리고 공원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지야, 그 가방을 현수에게 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야, 너는 민지를 데리고 다른 경로로 차로 돌아가. 내가 그들을 상대할게.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받았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안 돼요. 민지가 항의했다. 당신도 위험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이태우의 사업 파트너라는 걸 잊었어? 그들은 날 해치지 않을 거야. 그냥 현수와 함께 가. 내가 나중에 만날게. 민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현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솔길에서 벗어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지훈은 이제 혼자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향해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분들. 그가 차분하게 인사했다. 남자들은 멈춰 섰다. 그들은 지훈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박 사장님? 한 남자가 말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그의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였다.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 아름다운 날이지 그렇지 않아?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명백히 이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다. 스카 물론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났으니 이태우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 그에게 내가 그를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다고 전해줘. 오늘 오후 2시에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 남자들은 다시 한번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겠습니다, 사장님. 좋아. 이제 계속 지나가도 좋아. 남자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훈을 지나쳐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몇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계속 걸어갔다. 지훈은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전해? 그가 물었다. 네, 사장님. 현수가 대답했다. 민지 양과 저는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좋아. 내가 지금 갈게. 지훈은 전화를 끊고 산책로를 따라 공원 출구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태우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대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수진의 증거를 검토해야 했다. 공원을 떠나면서 그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은 공원에서 나와 현수의 차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태우의 배신으로 무거웠다. 15년 동안의 사업 파트너십, 그들이 함께 일궈낸 모든 성공, 그리고 이제 이것. 이태우는 그들의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아이들의 돈도 훔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수의 차가 보였을 때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민지의 작은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훈 아저씨, 그녀가 외쳤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탔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민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어. 그들은 놀랐어. 날 거기서 볼 줄은 몰랐거든. 이태우에게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했어. 현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그를 만나실 건가요, 사장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김수진의 증거를 봐야 해. 그들은 지훈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대신 현수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강남에서 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상업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현수는 이곳을 그의 보안 회사의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작지만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러 대의 컴퓨터, 감시 장비,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겁니다. 현수가 설명했다. 이 건물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보안 시스템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민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다. 엄마는 항상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USB에는 사진과 문서가 있고 SD카드에는 영상이 있어요. 녹음기에는 인터뷰가 있을 거예요. 지훈은 민지의 차분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7살이었지만 성인처럼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자, 시작해보자. 지훈이 말했다. 현수는 USB를 컴퓨터에, SD카드는 태블릿에 연결했다. 민지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USB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다. 각 폴더에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지훈은 희망의 집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재정기록, 사진, 인터뷰 기록, 그리고 이태우와 그의 동료들 간의 이메일 대화가 있었다.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낡은 침대, 더러운 화장실, 부적절한 난방시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 보이는 아이들. 이것은 이태우가 언론에 보여주던 밝고 행복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건 끔찍하군. 지훈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그들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재정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다. 희망의 집은 정부로부터 아이 한 명당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쓰이는 돈은 그중 10% 미만이었다. 나머지는 관리비, 컨설팅 비용,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메일 대화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태우와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검사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SD카드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다. 김수진은 몰래카메라로 시설 내부를 촬영했다.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이나 놀이 시간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거칠게 대하는 장면도 있었다. 민지는 녹음기를 켰다. 김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 나는 희망의 집의 전 직원인 정미영 씨와 인터뷰하고 있다. 녹음에서 정미영이라는 여성은 그녀가 희망의 집에서 목격한 학대와 방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가 거부되며 때로는 벌로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태우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지만 아이들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관리자들과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관리자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나를 해고했어요. 그들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랐지만 난 그럴 수 없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현수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민지는 슬픈 눈으로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야.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이건 아이들에 대한 범죄야. 네, 사장님. 현수가 동의했다. 그리고 이태우 씨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기억해냈다는 듯이 말했다. 아, 녹음기에 더 있어요. 엄마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숨겨두었어요. 그녀는 녹음기의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상현입니다. 나는 이태우 씨의 개인 비서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상현은 이태우가 어떻게 아동복지시설을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했다. 이태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설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 그는 또한 박애니 홀딩스의 자금을 이러한 시설에 투자하는 형태로 빼돌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현이 계속했다. 이태우 씨가 이 모든 것을 박지훈 사장님 몰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 장부를 조작하고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박 사장님의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박 사장님이 진실을 발견하면 그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이태우는 단순히 회사 돈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현은 이태우가 김수진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조사를 계속하면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녹음이 끝났을 때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태우는 돈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현수가 제안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이태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는 많은 고위 관리들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이 증거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도록 해야 해. 그리고 엄마를 찾아야 해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녀는 여전히 위험해요.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태우를 직접 만나 진실을 대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이태우는 이미 김수진을 위협했고 그는 지훈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현수야, 이 모든 증거의 사본을 만들어줘.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야, 네 어머니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야.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래요. 엄마는 항상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김수진은 그녀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 심지어 그녀의 딸까지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네 어머니를 찾을 거야, 민지야. 그리고 우리는 이태우가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거야. 약속할게.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고 박지훈 씨,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네, 누구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저는 김수진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눈을 크게 떴다. 김수진 씨, 당신의 딸이 여기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요? 그녀는 괜찮습니까? 그녀가 다치지 않았나요? 그녀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녀는 매우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안도감으로 떨렸다. 감사합니다, 박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네, 제발요. 지훈은 전화를 민지에게 건넸다. 내 어머니야. 민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녀는 전화를 받아 귀에 댔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민지야.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엄마야. 오, 내 사랑, 너무 보고 싶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숨어 있었어. 그들이 날 찾지 못하게. 우리가 엄마의 증거를 찾았어요. 남산공원의 비밀나무에서요. 지훈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했다. 그를 다시 바꿔줄래, 민지야. 그와 이야기해야 해. 민지는 전화를 지훈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지훈이 말했다. 박씨,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태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태우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절박합니다. 수진이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침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그를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증거가 있고 저는 그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군요, 박씨. 하지만 부디 조심하세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오세요.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그녀는 강남의 한 작은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고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지역에 있었다. 1시간 안에 갈 수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통화가 끝났다. 지훈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갈 거야. 하지만 너는 여기 현수와 함께 있어야 해. 안전을 위해서.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도 엄마를 보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아, 민지야. 하지만 네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해. 그리고 나서 너를 그녀에게 데려갈게. 약속할게.
민지는 실망한 듯했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현수야, 민지를 잘 돌봐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무실을 떠나지 마.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조심하세요. 지훈은 민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용감하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곧 돌아올게, 민지야. 그리고 네 어머니를 데려올게. 그는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김수진을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이태우와의 대면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사업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결단력을 느꼈다. 그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는 이태우가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지훈은 차 타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다. 그런 다음 그는 김수진이 머물고 있는 모텔을 향해 출발했다. 강남의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모텔은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블루스타라는 이름의 이 낡은 모텔은 한때 인기 있던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 보였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넌 사인과 얼룩진 외벽이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미러로 한 번 더 확인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리셉션으로 향했다. 안에는 나이 든 남자가 작은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지훈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지루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계 5호 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세요. 오른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지훈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에 따라 움직였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이곳은 분명 김수진이 숨기에 좋은 장소였다. 누구도 그녀를 여기서 찾지 않을 것이다. 이거 5호 앞에 도착한 지훈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여성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입니다. 네. 문이 조금 열렸고 한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과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다크서클은 그녀가 최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지훈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오세요, 박씨. 조심하셨나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네,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소박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TV가 전부였다. 벽에는 김수진이 붙여놓은 메모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조사가 벽 전체에 펼쳐져 있었다. 앉으세요. 김수진이 책상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 자신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김수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의 눈과 같은 빛이었다. 민지는 어떻습니까? 수진이 바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괜찮습니다. 지훈이 안심시켰다. 그녀는 매우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내가 그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태우와 그의 동료들은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내 명성을 공격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내가 민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사회복지사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지의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한 건가요? 네, 수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들은 판사에게 거짓 증거를 제출했어요. 내가 마약을 사용한다거나 민지를 방치한다는 등의 거짓말이었어요. 판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를 국가 보호해 두기로 결정했어요. 지훈은 분노를 느꼈다. 이태우는 단지 돈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고한 어머니와 딸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지는 어떻게 도망쳤나요? 수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 아이는 항상 장벽을 넘는 방법을 찾아요. 나는 그녀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기자로서 나는 가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민지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거리로 도망쳤어요. 그녀는 3주 동안 혼자 살았어요. 지훈은 감탄했다. 정말 놀라운 아이군요.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민지를 만나게 되었나요? 지훈은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민지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에게 접근해 그녀의 아버지인 척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를 도우려고 결정했는지. 그녀는 나를 선택했군요. 수진이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항상 사람들을 잘 판단해요. 그녀는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지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복지사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동현, 그는 이태우의 사람이에요. 그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그는 이태우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분증이 이상하게 느껴졌군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수진은 일어나 벽에 붙은 사진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이태우와 최동현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태우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게 해요. 최동현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지훈은 일어나 벽의 다른 사진들과 메모들을 살펴보았다. 김수진의 조사는 광범위했다. 그녀는 이태우의 모든 연결고리와 불법 활동을 추적했다. 당신의 조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수진이 대답했다. 이태우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요. 그는 정치인들, 판사들, 심지어 일부 경찰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그의 사업 파트너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를 속여왔는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15년 동안 그는 이태우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태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이 내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는 바게니 홀딩스의 자금을 아동복지시설에 투자하는 형태로 빼돌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은 다시 그에게 돌아갔어요. 그의 개인 비서였던 박상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태우가 나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더군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상현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만 하지만 뭐죠? 상현 씨가 실종됐어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후 그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돼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우는 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오후에 이태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수진의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뭐라고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여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대면하고 싶어요. 그가 15년 동안 나를 속여왔어요. 그는 우리 회사의 돈을 훔쳤고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과 민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수진은 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결단력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박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태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훈이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갈등이 보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요. 안전망이 필요해요. 어떤 계획이죠?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몇 개의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가 모은 모든 증거의 사본이에요. 음성 녹음, 사진, 문서, 모든 것이요. 이것을 여러 뉴스 매체에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준비해 놓았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단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지훈은 인상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태우를 만날 때 녹음기를 가져가세요. 수진이 계속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세요. 가능하다면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상황이 위험해지면 그냥 나가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지훈은 수진의 걱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텔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태우의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마쳤다. 그녀는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네, 그래요. 내 딸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는 현재 내 보안 책임자인 강현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게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당신이 없었다면 민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수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다. 이제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었다. 짐을 챙기세요.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바로 출발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그녀의 소지품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물건은 많지 않았다. 노트북, 몇 벌의 옷, 그리고 그녀의 조사 자료들. 그녀는 벽에서 사진과 메모들을 떼어내어 폴더에 넣었다. 지훈은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모텔 주차장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고 느꼈다.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보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죠. 그들은 방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였다. 그들이 로비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노인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훈과 수진을 보자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즉시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수진의 팔을 잡고 그녀를 뒤쪽 출구로 이끌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셉션에 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뒷문을 통해 나갔다. 지훈은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모텔 뒤쪽의 작은 골목으로 수진을 이끌었다. 차는요? 수진이 물었다.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요. 걸어서 좀 더 가서 택시를 타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메인 거리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택시를 잡았다. 그들은 빠르게 차에 탔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지훈이 운전색에 말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현수의 사무실 주소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택시가 출발하자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모텔
방향에서 두 명의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이태우의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태우는 분명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적어도 지금은 곧 민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태우를 멈출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택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해 그들을 강남역으로 데려갔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곧 이태우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민지와 수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남자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것이다. 강남역에서 내린 지훈과 수진은 몇 블록을 더 걸은 후 다른 택시를 잡았다. 그들은 최대한 조심했다. 누군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수의 사무실로 가주세요. 지훈이 운전색에 말했다. 이번에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곧 민지를 만날 수 있어요. 지훈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3주가 넘었어요.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 아이가 안전한지, 따뜻한지, 배고프지 않은지, 어머니로서 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에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민지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후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5년 전에 떠났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새 가정을 꾸렸어요. 그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은 수진에게 아픈 기억일 것이다. 택시가 현수의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다. 지훈은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여기서 내립시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향했다. 지훈은 보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수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수가 그들을 맞이했다. 사장님 김씨.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수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작은 인형이 복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수진이 외쳤다. 엄마.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모녀는 서로를 꽉 껴안았다. 수진은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민지도 엄마의 품 안에서 울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 엄마. 민지가 흐느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사랑. 수진이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지훈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씨.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모녀의 재회를 보는 것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가족의 따뜻함, 유대감, 그리고 사랑. 그의 삶은 항상 일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런 감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현수가 제안했다. 더 안전합니다. 그들은 모두 현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수진은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과 현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이태우 씨가 전화했습니다. 현수가 보고했다. 그는 오늘 오후 2시에 사장님과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사무실? 흥미롭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현수가 경고했다. 그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훈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할 것이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수는 이태우가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를 감시할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지훈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세요. 현수가 작은 장치를 지훈에게 건넸다. 비상 버튼입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이것을 누르세요. 우리가 즉시 들어갈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치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현수야.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진과 민지는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는 그녀가 어떻게 거리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훈을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 아저씨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엄마. 민지가 말했다. 그는 나쁜 사람을 쫓아내고 저에게 음식을 주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수지는 지훈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친절함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박수아씨. 지훈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딸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녀는 그래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현수가 시계를 확인했다. 곧 1시입니다, 사장님.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태우와의 대면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수진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현수의 사람들이 건물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박씨, 이태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민지가 갑자기 일어나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조심하세요, 지훈 아저씨. 꼭 돌아오세요. 지훈은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약속할게, 민지야.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과 민지를 바라본 후 현수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지훈의 회사로 향했다. 박애니 홀딩스 본사는 여의도의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위치해 있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태우와 어떻게 대면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이태우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녹음해야 했다. 이 장치는 모든 것을 녹음할 것입니다. 현수가 작은 마이크를 지훈의 재킷 안쪽에 부착하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하, 만약 내가 이태우를 자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회사 건물에 도착했다. 현수는 차를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태우 씨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알아, 현수야. 하지만 나는 이것을 끝내야 해. 너무 오랫동안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눈을 감았어.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야. 현수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사장님. 필요하시면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에서 직원들은 그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그가 오늘 출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의 비서인 이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박 사장님,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태우 씨가 곧 올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가 도착하면 바로 내 사무실로 보내줘. 네, 사장님.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넓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책상은 무거운 호두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컴퓨터와 몇 개의 사진 프레임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은 항상 분주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태우와 같은 사람들의 부패와 탐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오늘 그것이 바뀔 거야, 지훈이 생각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돌아섰다. 이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지훈,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이태우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희끗희끗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더 권위 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의 미소는 친근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들어와, 이태우.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태우는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날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그가 물었다. 네가 휴가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훈은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이태우를 바라보았다. 휴가가 아니었어. 이태우, 나는 조사를 하고 있었어. 이태우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조사? 무슨 조사반? 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지훈이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폴더를 꺼내 이태우 앞에 던졌다. 여기 증거가 있어. 네가 회사에서 빼돌린 모든 돈의 기록이야.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아동복지시설에 투자하는 형태로 어떻게 세탁했는지도. 이태우는 폴더를 열어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야, 지훈.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단지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돈은 좋은 일에 쓰였어. 지훈은 비웃었다. 좋은 일? 아이들에게서 훔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동안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지, 이태우? 이태우의 눈이 좁아졌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항상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어. 나는 현장에서 일했어. 나는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필요한 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 돈을 훔치고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하고 용감한 기자를 위협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어? 이태우는 갑자기 경직되었다. 무슨 기자? 김수진, 지훈이 말했다. 네가 그녀와 그녀의 딸을 위협했다는 것을 알아. 네가 그녀의 평판을 공격하고 그녀의 딸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도. 이태우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여자는 참견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코를 들이밀었어. 그녀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었어. 지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두려워했지. 이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진실? 이 세상에 진실 같은 건 없어, 지훈. 오직 권력과 돈만이 있을 뿐이야.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 그것을 추구했어. 우리 회사를 위해? 지훈이 비웃었다.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이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넌 항상 너무 순진했어, 지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끔 규칙을 어겨야 할 때도 있어. 규칙을 어기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야. 지훈이 말했다. 넌 범죄자야, 이태우. 그리고 이제 너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이태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래? 어떻게?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태우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의 웃음이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박예니 홀딩스의 공동 설립자가 사기꾼이자 도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주가는 폭락할 거야. 오늘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이태우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이 스캔들이 공개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너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태우는 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있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 거래를 하자. 거래? 지훈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회사를 떠날 거야. 이태우가 제안했다. 내 지분을 너에게 팔고 조용히 사라질게. 너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회사를 구할 수 있어. 모두가 이기는 거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의가 아니야, 이태우. 너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네가 해를 끼친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 이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지훈? 내가 감옥에 가는 것? 그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어. 지훈이 제안했다. 네가 훔친 모든 돈을 돌려주고 더 많은 것을 기부해. 그리고 네 범죄를 인정해. 이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야. 지훈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이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지훈이 물었다. 이태우는 돌아서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냉정한 결단력이 있었다. 김수진, 그녀는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지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녀가 그렇게 해야 하지? 그녀는 기자야. 이태우가 말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 회사에 치명적일 거야.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나는 네가 제안한 모든 것을 할게.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태우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태우가 정말로 그의 범죄를 인정하고 훔친 돈을 돌려준다면 그것은 시작일 수 있었다. 그녀와 이야기해 볼게.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난 약속할 수 없어. 이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군.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때 그녀의 대답을 들려줘. 지훈은 이태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너무 쉽게 느껴졌다. 이태우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까? 좋아. 지훈이 마침내 동의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이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좋아. 그럼 내일 보자, 지훈. 그는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태우가 정말로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지훈은 마이크를 확인했다. 현수야, 들었어? 네, 사장님. 현수의 목소리가 그의 이어피스를 통해 들렸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이태우 씨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따라가, 지훈이 지시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해줘. 이미 조치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팀이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는 지금 사무실로 돌아갈게. 수진 씨와 이야기해야 해.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태우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그것은 회사를 구하고 스캔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태우가 그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수지는 어떨까? 그녀는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추적해왔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것이다. 그녀는 이태우의 제안에 동의할까? 지훈은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현수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수진과 민지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간식을 먹고 있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지훈 아저씨, 민지가 그를 보자 외쳤다. 돌아오셨네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약속했잖아, 민지야. 수지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나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그는 이태우와의 대화를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수진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결코 그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시간을 벌고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는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민지는 불안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요. 수진은 딸을 안심시키며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는 안전해. 지훈 씨와 현수 씨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지훈은 민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그는 이태우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가 결정했다. 이태우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행동해야 해요. 어떻게요?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의 얼굴에 결단력이 스쳤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지금 언론에 공개해요. 이태우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는?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지훈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태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수진 씨. 수진은 감동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박지훈 씨.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현수가 그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긴급했다. 사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태우 씨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를 막아 이미 조치했습니다. 현수가 대답했다. 은행에 연락해서 모든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태우 씨는 지금 매우 필사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지훈은 결단력 있게 일어섰다. 그를 막아야 해. 현수야, 경찰에 연락해.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제공해. 이태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훈은 수진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곧 끝날 거예요. 그가 약속했다. 이태우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함께라면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어요. 민지는 밝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쵸, 지훈 아저씨?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민지야. 우리는 이길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지훈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태우를 막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그 후에는 그들은 아이들을 도와야 했다. 그들은 시스템을 바꾸어야 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일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가 다시 서울을 적시기 시작했다. 마치 3주 전에 그 운명적인 날을 기억하듯 하늘은 부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빛처럼 느껴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태우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을 했지만 그의 불안한 태도는 그를 눈에 띄게 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급히 모은 현금과 귀중품들이 가득했다. 그는 방금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러나 그때 그의 앞에 2명의 형사가 나타났다. 이태우 씨. 한 형사가 물었다. 이태우는 멈춰 섰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저희는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입니다. 이태우 씨를 사기, 횡령, 그리고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경찰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나는 무죄입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태우는 수갑을 채워진 채로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의 꿈, 그의 계획, 그의 제국,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지훈, 수진, 민지 그리고 현수가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다. 박애니 홀딩스의 공동 설립자인 이태우 씨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태우 씨는 회사 자금 횡령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최근 조선일보 기자 김수진 씨의 조사 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진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났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태블릿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프레스 릴리스 초안이 있었다. 제목은 박애니 홀딩스, 아동 복지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표였다. 내일 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훈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이태우의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를 입은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수진의 눈이 빛났다. 정말 놀라운 결정이에요, 박 씨. 그리고 지훈이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이 기금의 이사회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수진 씨. 당신의 통찰력과 정직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수진은 놀라움으로 입을 벌렸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기자일 뿐인데요. 당신은 그저 기자가 아닙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여성이며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지가 밝게 웃었다. 엄마, 해요. 당신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수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현수가 그의 전화를 확인했다. 사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태우 씨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종된 박상현 씨에 대한 단서도 찾았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는 어디 있지? 그는 제주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현수가 보고했다. 이태우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고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상현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영웅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는 영웅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각자 지난 몇 주 동안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하고 두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지훈 아저씨,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야. 너와 네 어머니가 나를 구했어. 너희들은 내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 너희들은 내게 용기와 정직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수지는 감동한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때 현수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끊었다. 무슨 일이야, 현수야? 지훈이 물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장님.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찰이 희망의 집과 다른 시설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을 더 나은 시설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우와 연결된 다른 관리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민지가 기쁨으로 박수를 쳤다. 아이들이 이제 안전해요, 이사나. 그리고 더 있습니다. 현수가 계속했다. 최동현, 이태우의 가짜 사회복지사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지훈은 이 모든 소식에 감사함을 느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안전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회사를 재건하고 아이들의 삶을 재건하고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요?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함께.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수진은 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더 개인적인 것이었다. 네, 원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개월 후 서울의 중심부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아동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였다. 지훈, 수진, 그리고 민지가 함께 리본 커팅식에 참여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지훈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6개월 전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부패와 탐욕이 무고한 아이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와 수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수진은 이제 재단의 이사였고 민지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계속했다. 우리는 아동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투명성의 가치를 항상 지킬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 중에는 이전에 희망의 집과 다른 시설에 있던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 수진 그리고 민지는 재단 건물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울의 아름다운 정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날 네가 내게 접근해서 5분만 내 아빠인 척 해달라고 했지. 하지만 5분은 훨씬 더 길어졌어요. 민지가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해.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너와 네 어머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을 찾아 잡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다.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구나. 지훈이 대답했다. 아주 특별한 가족이지. 민지는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항상 완전한 가족을 꿈꿔왔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지훈, 수진, 그리고 민지는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우리는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요, 엄마. 민지가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훈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함께라면 그가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수진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 별들은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한 작은 소녀의 용기 있는 요청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FIM Day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민지, 수진, 그리고 지훈의 여정은 우리에게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